호진 씨, 나 당신 아이 가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려던 그 순간 제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복수의 기회를 얻었죠.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방식으로 복수까지 이어졌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이 끊기더라도 언제든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게도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불쑥 제 삶에 들어와 꿈 같던 시간을 안겨주더니 결국 모든 걸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을 통해 저는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고 결국 인생을 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흔히 말하는 귀인이라는 존재. 저는 그걸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소건축자재 유통회사에 입사해 말단부터 시작했습니다. 낙하산 소리 듣지 않으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쉴 새 없이 일했죠. 몇 년간 개인 시간 하나 없이 업무에만 매달렸고 실적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30대 초반에는 주요 프로젝트도 도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에 몰두한 탓인지 연애는 늘 뒷전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대로 된 연애가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군요. 나이 35이 되자 친구 결혼식에 초대받는 횟수가 늘었고 저 혼자만 예외가 된 듯한 외로움이 문득문득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오랜 친구 하나가 이형, 이제 진짜 외롭다 외롭다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게라며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말로는 자신이 다니는 식품회사 협력사 직원 중에 괜찮은 여성이 있다며 명문대 나와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청순한 아나운서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소개를 받아보니 제 이상형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드럽고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참 조심스러우면서 따뜻하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늘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완벽해서 처음엔 오히려 불안감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몰랐던 제 약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침이 잦아 힘들다고 하니까 며칠 뒤 만나서는 직접 만든 생강 젤리를 내밀더군요. 목 계속 안 좋으시던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제 인생에 없었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로는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그 사람이 해준 말 한마디, 건네준 커피 한 잔에 웃음이 났고,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매일같이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내내 정신없이 분주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그녀는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제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물을 챙겨주고 제 얼굴을 쓱 훑더니 조용히 영양제 하나를 꺼내 건네며 이럴 땐 뭐라도 드셔야 해요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이 여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주말에 맞춰 먼저 그녀의 본가를 찾아가기로 했죠. 미리 듣기로는 그녀의 부모님은 경남 지역 한 산골 마을에 거주하신다고 했고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무척 따뜻하고 성실한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좋아하신다는 장어며 산지에서 공수한 과일 선물 세트까지 바리바리 준비해서 기대를 안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그녀의 본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포장도로가 끊기고
언덕을 한참 지나 작은 흙길을 따라가니야 겨우 집이 나오더군요. 집 외관은 많이 낡았고 마당 옆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덩그러니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집이 아직 있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셨는데 젊은 시절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미리 듣긴 했지만 직접 뵈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럼에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저를 마당까지 나와 반겨주시고 덥석 손을 잡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먼. 우리 딸 귀하게 대해줘야 해요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따뜻한 건 이런 분들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이구나. 그날 저녁 그녀의 부모님은 그야말로 온 동네가 떠나가라 딸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도 옆집 아줌마가 그랬지. 저 집은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 시키냐고. 대학도 장학금 받고 턱하니 붙었지. 취업도 남들 몇 번씩 떨어질 때 한 번에 붙더라고. 어머니는 장작불 피워 끓인 국을 푸며 연신 웃음을 띠셨고 아버지 역시 옆에서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월급 받으면 반은 꼬박꼬박 우리한테 보내줘. 시골에 살다 보니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애가 우리가 불편할까봐 변기도 바꿔주고 보일러도 손봤어. 말 그대로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들 어깨 주물러드리고 마을 어르신 챙기던 그 소녀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였죠. 서울에서는 좁은 원룸에서 자취하며 검소하게 살았지만 알고 보니 월급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말투,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성에요.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저를 꼭 안아주며 부디 우리 애 고생 안 시키고 따뜻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대답했죠. 그 마음 그대로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훈훈했던 첫인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그녀를 처음 소개해준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쯤 됐으면 한턱 쏴야지.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줬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며 셋이 함께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된 만큼 그녀의 친구들이나 제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려 노력했죠.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 서로의 인간관계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뒤통수를 날릴 존재였다는 걸요. 그날 셋이 함께한 술자리 분위기는 꽤 유쾌했어요. 친구는 잔을 들자마자 야, 좋은 사람 소개해줬더니 혼자 다 꿀꺽하고 소식도 없더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은혜도 몰라 이 자식아라며 농담을 던졌고 그녀는 옆에서 웃으며 아니에요. 요즘 정말 많이 바쁘셨잖아요. 연애도 결혼 준비도 일도 다 병행하려니 정신이 없을 수밖에요 하고 그를 감쌌죠. 그 말에 친구는 또 이야. 역시 우리 재수 씨는 다르네.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좋고. 야, 너 진짜 잘 잡았다. 근데 말이야. 너 그럼 나한테 뭔가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며 장난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결혼 중매 보너스라고 뭐 하나 챙겨줘야지. 저는 웃으며 알았어. 너 결혼식 날 입을 맞춤, 정장 한 벌 내가 맞춰줄게라며 받아쳤고 그렇게 우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술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가끔 셋이서 식사도 하고 간단한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녀는 서로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결혼 준비의 일부라고 말했고 저도 그게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했죠. 덕분에 그녀의 친구 몇 명도 만나 인사했고
그중엔 제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연락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 저는 아직 제 아버지에게 그녀를 소개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녀도 조금은 아쉬워하더군요. 아버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라는 질문에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최근에 회사 지점 늘리느라 바쁘시기도 하고 출장도 잦으셔서 말이지. 조만간 시간 맞춰 자리를 만들게. 혹시 그녀가 오해라도 할까 싶어 저는 곧장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만남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전 너무나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여자의 아이를 내가 갖게 된 거구나. 순간 모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확인했고 결과는 확실했죠.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운명이 맞다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는 진짜 책임질 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는 조심스레 말씀드려야 했죠. 특히 제 아버지에게는 그녀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이었기에 임신 이야기는 일단 보류하고 먼저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냉정한 판단력과 직관이 매우 날카로운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오며 쌓아온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라 저는 그 만남이 어떻게 비춰질까 내심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약속 당일,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에 차분한 화장으로 아버지를 뵈러 왔고 문을 열자마자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전 김은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식사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으셨어요. 경상도 쪽이 고향이라던데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그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읍내에서 건물 청소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대화를 지켜봤지만 다행히 분위기는 무난했습니다. 그녀는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공손했고 말투도 야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정도면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 싶었죠. 식사가 끝난 후 저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본가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은서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묘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호진아, 넌 네 아내 될 사람 눈빛 제대로 봤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 되물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니까 말이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뭔가 숨기고 있는지는 얼굴에 다 써있다. 네, 여자친구,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은 잘 모르겠다. 저는 당황한 채로 아버지, 오늘이 처음이셨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죠. 그래, 결혼 막지는 않겠다. 조금 더 지켜봐라. 내 눈엔 저 여자 뭔가 수상하다. 그날 밤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수상하다는 말, 꺼림칙한 느낌이 든다는 그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에 깊게 박혀서 자꾸 생각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곧바로 믿기엔 그녀가 내게 보여준 수많은 순간들이 너무나 따뜻하고 진심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생강젤리부터 장례식장에서 밤새 곁을 지켜주던 모습까지 거짓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께 제가 그녀가 임신한 사실까지 전하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래, 그럼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어차피 애가 생겼다면 책임지는 게 맞지 하고 말하시더군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우리 둘의 선택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에 보답하듯 신혼집 마련까지 손을 써주셨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의 신축 아파트. 평생 월세에 지친 제게는 꿈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도 너무 고맙다며 아버지께 몇 번이고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저한테도 반복했죠. 아버지는 예단이며 혼수며 가능한 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사실에 감격해 눈물까지 보였고, 저는 아버지 덕분에 정말 멋지게 결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신혼집은 조금씩 짐을 옮기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원룸에서 살았던 탓에 박스로 옮길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쓸만한 건 몇 개 없더라고요. 어차피 신혼집엔 다 새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짐 많지도 않은데 굳이 이삿짐 센터 안 불러도 되겠다는 말에 제가 선뜻 나섰습니다. 내가 알아서 용달차 불러줄게. 내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녀는 고맙다고 하며, 그럼 나는 결혼식 전에 마사지랑 피부 관리 받으러 가 있을게. 저녁쯤에 신혼집에서 보자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짐 안에 진짜 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꿍꿍이라는 걸. 짐이 많지 않다던 그녀의 말이 떠올라 저는 문득 대학 시절 선배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창업했다가 작은 문제로 접은 사람이었는데 장비 일부와 용달차는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선배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시간도 비고 차도 그대로 있다. 네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야지. 주소만 찍어 보내라. 저는 신혼집과 그녀의 자취방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며 고마움을 전했고, 선배는 이걸로 축의금 퉁치는 거다라고 농담을 건네며 웃었죠.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그녀에게도 짐 옮기기로 한 건 해결됐어. 너는 네 일정대로 다녀오면 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살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마워. 진짜 정신없어서 이사 문제까지 생각 못했는데 너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괜히 뿌듯했죠. 그렇게 전 먼저 신혼집으로 향해 짐을 정리하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현관문 열려 있더라. 내가 용달 보냈다고 얘기한 건지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길래 뭐 어쩌다 보니 대충 짐 들고 올라왔어. 그런데 선배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배는 심각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너 내 여자친구 집 비밀번호 나한테 줬지? 열고 들어갔더니 그 여자 친구랑 통화하면서 엄청 수상한 얘기를 하더라.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고 선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뭐 그냥 신혼 준비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이상했어. 아예 전부 녹음했거든.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요동치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파일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듣지도 않았지만 제 인생의 방향이 거기서부터 송두리째 바뀔 거란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 부드럽고 조곤조곤하던 말투는 어디 가고 전혀 낯선 어조로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죠. 이제 그동안 쌓아뒀던 짝퉁 가방, 옷, 화장품 다 정리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브랜드로 도배해야지. 옷장부터 가전까지 싹 다 새 걸로 내가 골라서 채워 넣을 거야.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이던 저는 곧 이어진 그녀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 버렸어. 진짜다. 이제 그동안 쌓아뒀던 짝퉁 가방, 옷, 화장품 다 정리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브랜드로 도배해야지. 옷장부터 가전까지 싹 다 새 걸로 내가 골라서 채워 넣을 거야. 진짜 잘 걸린 거지 뭐. 혼자서 이 집 사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신혼집이 15억짜리야. 이런 집은 몇 년 지나면 그냥 20억, 30억 되는 거지. 이혼하면 반은 내 거잖아. 꾹 참고 3년만 조용히 살다 이혼하면 그 돈이 그대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완전 로또지.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엔 뭘 잘못 들었나 싶었어. 근데 그 여자가 분명히 말했어. 호구 하나 잘 잡았다고. 그리고 걔랑 통화하던 친구가 그러더라. 진짜 내 말대로 다 넘어갔네. 대박이다 라고. 저는 손을 떨며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 그거 내게 보내줄 수 있어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이건 너한테 꼭 필요한 증거니까라며 파일을 전송해줬고, 그걸 받은 순간 전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사기라는 걸.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신혼집을 둘러봤습니다. 벽지 하나, 가구 하나, 그 모든 게 그녀가 골라서 채워넣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가 다 저를 뜯어먹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녀에게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나가지 않을게. 결혼 전에 신랑 신부 얼굴 마주치면 부정 탄다니까. 우리 내일 식장에서 보자. 짧은 문자였지만 제 안에서는 복수의 시나리오가 이미 치밀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 거실 한가운데 앉아 그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여자, 내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던 사람이 호구 하나 잘 걸렸다며 비웃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속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충격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고, 이어 불쑥 떠오른 사람은 바로 그녀를 소개해준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이걸 정말 몰랐을까? 그동안 셋이 함께 몇 번이나 밥을 먹었고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게 혹시 계획된 거라면? 불안한 마음에 그 친구를 알고 지내던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의 대답이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하려는 여자, 혹시 이름이 김은서야? 맞아요. 왜요? 야, 나 지금 소름 돋는다. 걔 예전에 이동진이랑 사귀었던 애야. 한참 사귄 걸로 알고 있었어. 몇 년 전인가. 동진이가 너랑 나랑 같이 있을 때 걔 사진 보여준 적도 있었잖아. 그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나타났고 친구가 먼저 소개해줬고 둘은 유독 친했고 이상하리 많지. 그녀가 친구 얘기할 때 쑥스러워하던 그 표정. 모든 게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사귀었던 여자와 제 친구가 과거의 연인 관계였다고요?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획된 함정이었다는 걸요. 그녀는 내 돈과 아버지의 신뢰, 우리 집안을 노렸고 그 친구는 그 계획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 역시 내 아이일 가능성조차 의심스러웠고요. 저는 다음 날 결혼식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객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둘의 추악한 진실을 까발릴 계획이었죠. 식장에는 원래대로 예약을 유지하되 직원들에게는 계약금의 30%를 추가로 주며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그 시나리오는 제가 다시 쓸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죠. 식 전체를 영상으로 기록해 주세요.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결혼식 당일, 저는 하객 입장 시간보다 3시간 먼저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전날 전달한 녹음 파일을 다시 건네주며 재차 당부했죠. 이 파일 꼭 타이밍 맞춰 틀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은 풀샷, 클로즈업 다 빼놓지 말고요.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주세요. 식장 측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제가 이미 추가 비용을 지불한 상태였기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1층 로비에 내려가 그녀 쪽 하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대절된 관광버스 한 대가 식장 앞에 도착했죠.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올라온 친척들과 이웃 어르신들이 단체로 내리기 시작했고 저 멀리 그녀의 부모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오셨죠. 두 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딸이 예쁘게 시집 간다고 믿고 계셨겠죠. 그분들에게까지 상처를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이 결혼은 진실이 없는 연극이었기에 저는 끝까지 계획을 밀고 가야 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그녀 측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자 도우미들은 사전 지시에 따라 일관된 멘트만 반복했습니다. 신랑 측은 사정상 조금 늦게 도착하십니다. 결혼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니 걱정 마시고 안내에 따라 입장 부탁드립니다. 몇몇 하객들이 아니, 신랑은 어디 있나? 왜 우리 쪽만 와 있는 거야? 라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불안은 곧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마친 채 셀카를 찍고 있었겠죠. 결혼식 예정 시간이 가까워졌고 도우미들은 하객들을 본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상대로 좌석의 3분의 2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 측 하객들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 이동진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맞춤 정장까지 해준 그 양복을 입고 말이죠.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입장을 했고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와서 좋다. 내 얼굴. 오늘 여기에 박제될 거니까. 결혼식 오프닝 음악이 흐르자 드레스 차림의 그녀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의아해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 순간 마이크에서 웨딩 마칭 대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잘 걸린 거지 뭐. 신혼집이 15억짜리야. 이혼하면 반은 내 거야. 식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거 김은서 목소리 아니야? 식장은 그야말로 정적과 혼란이 교차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귓속말로 수군거리다 못해 소리를 높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저 목소리 김은서 맞지 않아? 호구 하나 잘 걸렸다니. 이거 뭐야? 다 결혼 사기야? 그녀의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한 채 딸을 향해 달려가려 했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부여잡은 채 그대로 굳어 계셨습니다. 마이크에서는 이어서 더 생생한 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혼하면 15억짜리 아파트 반은 내 거야. 꾹 참고 3년만 버티면 돼. 입장하던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굳은 얼굴로 무대 중앙에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었고 주변에서 쏟아지는 시선 속에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리며 허공을 헤매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식장 스크린이 꺼지고 조명이 바뀌며 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저를 주목한 채 말없이 숨을 죽였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결혼식을 단 한 사람의 진심 없이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제게 달려와 오해야. 나 설명할 수 있어. 제발 이러지 마 하며 울먹였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제 돈과 집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오늘 결혼식은 사랑을 맹세하는 자리가 아닌 진실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저는 무대를 향해 손가락을 뻗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저 사람, 이동진. 제 오랜 친구이자 이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동진에게 쏠렸고 그제야 그는 어정쩡하게 일어나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연인이었고 사전에 짜고 저를 상대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신혼집, 예단, 혼수, 이 모든 걸 노린 정교한 연기였죠. 순간 그녀가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랬지만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소리쳤고 이동진도 야, 너 지금 다 내 탓하냐? 처음에 계획한 것도 너잖아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공개된 식장 한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소리 지르며 폭로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전 그 둘의 진흙탕 싸움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기들끼리 책임 전가하기 전에 법정에서 책임부터 지는 게 순서겠지. 그녀는 울부짖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진 씨, 나 당신 아이 가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리는 도우미들을 뿌리치고 드레스를 끌며 제게 매달리려던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뒷걸음치며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그 아이 검사부터 하자. 유전자 검사는 기본이지. 진짜 내 아이면 그때 얘기해.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섰고 입술을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순간 식장은 조용해졌고 저는 마이크를 잡은 채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식이 아니라 저를 속이고 뒤통수 치료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일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호진 씨, 호진 씨. 제발. 식장 밖까지 쫓아온 그녀는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손을 뿌리치고 뺨을 한 대 내리쳤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시간, 감정, 신뢰, 모든 걸 한꺼번에 쓸어버리듯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고 하객들 몇몇은 충격과 동정, 비난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저는 묵묵히 자리를 떠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해 혼인빙자 사기, 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3건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더는 이 일을 감정적으로 끌지 않기로 결심했죠. 선배에게 받은 녹음 파일과 식장 풀영상은 명백한 증거였고 그녀와 이동진이 공모한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금을 명령했고 사회적으로도 더는 발붙일 수 없는 수준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일부 회복했지만 무너진 신뢰와 마음은 쉽게 복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정말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더군요. 아마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아이도 이동진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제3의 남자, 또 다른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이 사태는 단순한 결혼 사기를 넘어선 거짓의 집합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미혼모로 살고 있다고 들었고 이동진은 소송 이후 자취를 감춘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누구보다 크게 속았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끊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자존심이자 생존 본능이었으니까요. 소송이 마무리된 후 저는 그제서야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악몽 같은 사건에서 저를 구해낸 건 다름 아닌 우연히 떠올린 대학 선배 한 명이었죠. 만약 그날 그녀의 짐을 옮겨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 선배가 아니었다면, 혹은 그녀가 통화하던 그 타이밍에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그녀와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몇 년 뒤 이혼당해 재산 반토막에 정신까지 잃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뻐근하게 조여오곤 합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것도, 친구의 배신이 밝혀진 것도 결국은 선배의 작은 선택 덕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선배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어요. 처음엔 선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뭘 그런 걸로 그러냐. 그냥 우연이었어. 밥이나 사. 하지만 저는 그 선배가 자금난 때문에 이삿짐 센터를 접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진짜 선배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장 제 돈으로 새로 시작하시죠. 제 이름은 안 걸 테니까 부담도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필요한 만큼 투자하겠습니다. 선배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제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다시 조그마한 이삿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동네 소형 이사만 맡다가 점차 입소문이 퍼졌고
최근엔 가정용 외에도 사무실 이전까지 수주받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죠. 저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인생의 귀인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실감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크게 속고 나니까 사람 눈빛부터 행동까지 다시 보더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세우려면 지금 이 시기를 무너지지 않고 견뎌야 하니까요. 마침 해외 지사 프로젝트 일정이 생겨 다음 달부터 몇 주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고 배우며 저는 제 인생 2막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건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면 인생은 더 망가진다는 사실이었죠. 누군가 등에 칼을 꽂았다고 그 자리에 쓰러지면 끝이지만 칼을 뽑고 다시 일어나면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다시는 속지 않을 방어막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짜고 저를 철저하게 속였고 심지어 그 뱃속에 있던 아이조차도 제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을 때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녀와 제 친구는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여친, 아니 이제는 그냥 사기꾼이라고 불릴 뿐인 그녀는 고향으로 쫓기듯 내려가 미혼모가 된 채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끊겼고 업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평판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군요. 자업자득이죠. 저는 그저 그들이 선택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입니다. 사실 지금도 가끔 생각은 납니다. 내가 그녀의 짐 옮기는 걸 선배한테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혹시 선배가 그때 녹음을 안 했더라면 저는 지금쯤 지옥문을 열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몇 년 뒤 애 하나 딸려 이혼당한 뒤 전 재산 뜯기고 감정적 폐허 속에서 인생을 포기했을지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선배를 제 인생의 귀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제 인생을 구했어요.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선배는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저는 제 투자를 통해 그와 함께 성장하고 있죠.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온 배신을 겪으며 사람을 판단하는 눈도 달라졌고 신뢰를 쌓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더는 겉모습이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인간인지 뿌리부터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두려움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게 버텼다고 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처럼 뒤늦게라도 귀인을 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귀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자신에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요. 배신감이라는 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이 아니라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모든 걸 걸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 그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밤마다 괴로웠고 꿈속에서도 그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처분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SNS며 이메일까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신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선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제 인생 처음으로 진짜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무언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선배의 이삿짐 센터에 정식으로 파트너로 들어갔습니다. 하루하루 몸을 부딪히며 땀 흘리다 보면 생각이 잠시 멈추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정리하고 복수도 성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고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화려한 결말이 아니라 그 후에 텅 빈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는 일이에요. 남들 눈엔 멋있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 혼자 이불 속에서 우는 밤이 더 많았고 괜히 거울 보며 혼자 중얼거리다 무너질 뻔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왜냐면 이대로 무너지면 정말로 그들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저는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에 몰두했고 작은 고객의 감사 인사 한마디에도 버틸 수 있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불행을 기억하며 무너지느니 그걸 발판 삼아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쪽을 택한 거죠. 제가 사랑했던 그 시절도, 철저하게 배신당했던 그 순간도, 지금 이 회복의 시간도 모두 제 인생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과정을 다 안고 가야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해외 출장은 제게 도피처이자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 호텔방 커튼을 젖히는데 창밖으로 드넓은 거리와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그 모든 참혹한 기억들이 여기선 조금씩 옅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을 안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다는 사실이 제 자신을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출장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업체들과의 협업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와 함께 만든 이삿짐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여러 유통 구조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통역사를 통해 소개받은 현지 업체의 여성 대표와 대화를 나누다 우연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로 비즈니스 이야기로 웃다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삶까지 이어졌는데 그분도 뜻밖에도 과거에 비슷한 배신을 겪었던 분이었어요. 언뜻 보기엔 강해 보이기만 한 사람이었는데 조용히 웃으며 그땐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타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누군가도 저와 똑같이 상처를 입었고 그걸 딛고 다시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말로 표현 못할 위안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제 얘기도 조금 털어놨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하려 했지만 끝내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일로 인해 망가진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단단해진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져준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가혹해도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한마디를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의 상처도 결국 헛된 게 아니겠죠. 아침이 밝았고 저는 어제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현지 업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도시의 공기가 전보다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거리였는데 말이죠. 출장의 목적은 비즈니스였지만 저에게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귀국 후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동안 익숙했던 한국어가 낯설게 들릴 만큼 해외에서의 시간은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가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 사무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선배는 해맑게 웃으며 제 얼굴을 살피더군요. 살 좀 빠졌네. 그래도 눈빛은 좋아졌다. 선배의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과 관심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건드리죠. 저는 짧지 않은 출장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일의 방식, 사람과의 거리, 나라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도박인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안의 미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화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진짜 성장하면 복수심조차 무뎌진다고 하던데 제게도 그런 변화가 온 걸까요? 선배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다른 피해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지인 중 한 분이 결혼을 앞두고 신용불량자가 된 예비 신랑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심지어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자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냈고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모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 저랑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처를 건넸고 저는 다음 날 그 여성분과 직접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그분도 제 경험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그땐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과거가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위자료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렸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증언도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건 곧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자며 꿈을 꿨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누군가의 등을 조용히 밀어주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분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선배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고 그녀는 한 손엔 사건 관련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억지로 애써 담담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결혼 전 갑작스럽게 투자 사업에 실패했다며 집안에 도움을 청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조차 모두 계산된 거짓이었던 거죠. 그녀의 집은 있는 형편없는 형편, 끌어모아 수천만 원을 보태줬고 이후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무력했던 제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속았고, 똑같이 어리석었고, 똑같이 혼자 남겨졌던.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감정에 끌려 흔들리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이 모든 정황을 일지처럼 정리하는 겁니다. 감정 말고 사실만.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이걸 먼저 넘길 테니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묘하게 지난날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선배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겼고 그 남자가 과거에도 유사 피해자를 여러 명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혼인빙자,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방위적으로 가능한 사안이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실감을 하게 된 듯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전 아마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이 도움은 다음 사람에게 또 넘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문득 진짜 제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복수에 눈이 멀었지만 지금의 저는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다 흘려보낸 다음에야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참 좋았습니다. 추웠던 지난 계절을 지나 이제야 제 안에도 진짜 봄이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과거에도 혼인빙자를 이용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요 증거로 정리해 공소장을 작성했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남자가 도피 중에도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어 결정적이었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저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변호사와도 직접 통화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도왔고, 선배도 자신의 짐센터 일을 병행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그 남자에겐 징역형과 함께 피해 보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녀에겐 복수가 아닌 회복의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판결이 있던 날, 그녀는 한 손에 판결문 복사본을 들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일지도 모르지만 제겐 그 어느 약속보다 무거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예전 제 사건 때 판결문을 받고 무감정하게 접어넣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고, 진짜 치유는 그 뒤부터 시작이었죠. 그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약속, 무겁게 느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다음엔 누굴 만나든 다시는 이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제 안에서도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선배와도 따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진지하게 마주 앉은 자리에서 선배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 하나 건졌네. 넌. 전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이 사람한테 건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선배가 건져주신 거고. 그렇게 웃고 나니 우리가 무슨 가족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전 이제 다른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배의 이사 짐센터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저는 그 틈에 해외에서의 업무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예전 같으면 복수 이후 허무함에 빠졌을 저지만 지금은 내일이 기대됩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는 것. 중요한 건 어디까지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다시 뭘 세우느냐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무너진 자리 위에 사람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믿고 함께 다시 일어서는 삶. 어쩌면 그게 진짜 제가 원하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관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까지도 모두 바뀌어 버렸죠. 예전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걸 지워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다른 일에 몰두했고 더 나은 무언가로 복수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한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녀를 도우면서 되려 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이삿짐 센터를 다시 시작한 선배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망가졌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제겐 너무나 큰 의미였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선배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날 통화 녹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전 지금쯤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요. 이혼당하고 위자료 뜯기고 세상에 대한 분노만 남은 채로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941생으로 제 인생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복수보다는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상대를 망가뜨리는 데 집중하면 결국 자신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복수는 잘 살아내는 거라는 말,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지금도 선배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 중이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우는 대신 새 출발을 선택한 거죠. 어쩌면 그녀도 저도 모두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게 이 사건은 하나의 교훈이자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더 신중하게 바라볼 것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겐 단호히 선을 긋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심이 있는 사람에겐 2배로 따뜻하게 대할 겁니다. 저처럼 어딘가에서 무너졌던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이 긴 시간 끝에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주셔서,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